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33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 10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7월 28일 마지막 배차를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서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3년 동안 매일같이 쥐고 있던 운전대를 놓는다는 실감이 났어요. 손바닥에 뱅 굳은 살과 허리 통증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스를 몰았는지 보여주는 흔적이었죠. 회사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동료 기사들과 직원들이 모여 제 퇴직을 축하해 주었어요. 누군가 황금 열쇠 모양의 배지를 선물했는데 지금도 제 서랍 한 구석에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철 씨, 이제 편히 쉬어. 33년 동안 대형 사고 한 번 없이 일한 거 정말 대단했어. 팀장님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매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울 시내 372번 노선을 20년 넘게 운행하다 보니 단골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태웠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취직해서 양복 입은 모습으로 제 버스에 오르던 기억도 납니다. 그중 몇몇은 제 마지막 운행날 작은 카드나 간식을 건네주었어요. 그 카드들은 지금도 제 낡은 앨범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던 날 통장에 찍힌 8,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든든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제 월 평균 급여 250만 원에 33년 근무를 곱하고 30일을 365일로 나눈 값이었어요. 국민연금 87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매달 117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절약해서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퇴직했으니 취미생활도 좀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못 가봤던 곳도 여행 다녀야지. 퇴직 후 첫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의 여유로움을 만끽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도 읽었습니다. 서점에서 산 여행 책자를 보며 국내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20년, 그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로 시작된 불화 끝에 15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고 딸은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끔 명절에 딸에게서 전화가 오고 1년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로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죠. 퇴직 후 6달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들과의 만남도 점점 뜸해졌어요.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퇴직 후에는 특별히 연락할 일이 없었죠. 학창시절 친구들을 찾아 동창회에도 가봤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대부분이 낯선 얼굴이었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자녀 자랑, 손주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저는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뉴스부터 드라마, 예능까지. 채널만 돌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속 인물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네, 저 요리 나도 해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은퇴 2년 차가 되던 해 서울 강북구의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의 관리비까지 내다 보니 저축액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분의 소개로 노원구 영구 임대 아파트에 신청했고 6개월 후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24제곱미터 약 7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지만 월 임대료 16만 원은 큰 부담 덜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가구와 살림살이 대부분을 처분하고 작은 공간에 맞게 새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 살았던 집보다 훨씬 좁았지만 저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 이사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집과의 거리가 가까워 텔레비전 소리나 말소리가 다 들렸는데도 왠지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지만 처음에는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다들 문을 꼭 닫고 지내는 분위기였어요. 33년간의 버스 기사 생활로 인해 알람이 없어도 매일 아침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차고지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원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밖에 나가기에는 아직 어둡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앉아 천천히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쯤 372번 첫 차가 출발하겠구나. 출근하는 버스 기사들을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기도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마저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퇴직 3년차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요. 운전 중 가끔 느껴지던 가슴 답답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중증까지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에 문득 내가 혼자 사는구나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만약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결국 수술을 결정했어요.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과 상급 병실료 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1,2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2주간의 입원과 3개월의 회복기를 거치며 의료비와 생활비로 추가 1,000만 원이 들었어요. 통장 잔고는 퇴직 3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 4천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바닥날 것 같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의사의 지시로 음주를 금했어요. 하지만 이제 가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녁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마셨지만 점점 그마저도 외로워져 집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사서 그곳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오늘도 참이슬 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 중 유일한 대화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양은 늘었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 요금 명세서를 보니 월 6만 원을 내면서도 통화량은 월 10분 미만이었어요. 대부분 병원 예약이나 배달 음식 주문, 그리고 딸의 가끔 오는 국제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은 그저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로 전락했어요. 이런 요금제는 필요 없겠네. 통신사에 가서 최저 요금제로 바꾸었습니다. 월 2만 원으로 줄였지만 사실 그마저도 아깝게 느껴졌어요. 누구에게 전화할 일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몇 년 전 찍은 사진들만 남아 있었고 연락처는 점점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갔어요. 심장 수술 후 6개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공포감에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어요. 여러 검사를 했지만 심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성 불안 발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소한 진단명에 당황스러웠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결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흔한 증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울증 약을 타러 동네 보건소에 갔다가 복지사의 권유로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점심이 목적이었어요.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혼자 되니 식사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다 보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길에 우연히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 문화교실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시니어 하모니카 교실 초보자 환영 수강료 월 1만 원. 젊었을 때 버스 운전하며 심심할 때 불던 하모니카가 생각났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첫 직장에서 선배 기사가 가르쳐준 하모니카로 고향의 봄을 불던 기억이 나더군요. 망설이다 문화센터에 들어가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선생님은 예상외로 젊은 32살 남성이었습니다. 이영준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음악은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 초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모니카는 시작하기는 쉽지만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도 재미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첫 시간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첫 소절을 배웠는데 서툴지만 그 짧은 멜로디를 불 수 있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호흡이 좋으세요? 버스 기사 시절 폐활량이 단련됐나 봐요. 영준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평생 기사님이라고만 불리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리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하모니카 연습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서서 하모니카를 불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웃의 항의를 받을까봐 낮에만 연습했는데 오히려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그 노래 참 좋네요. 더 크게 불러도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모니카 수업을 3개월째 듣고 있을 때 반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71살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372번 버스 기사 아니셨나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어요? 10년 전까지 매일 타고 출근했어요. 아저씨가 정류장에서 항상 기다려 주셔서 감사했죠. 제가 조금 늦게 뛰어오면 출발 안 하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송영숙 씨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제가 운전하던 노선의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양천구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던 회사원이었는데 퇴직 후 우연히 같은 임대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송영숙 씨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모니카 수업이 끝나면 함께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송영숙 씨는 저와 비슷하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공통점이 많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던 어느 날 옆자리 봉사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도시락 싸오시네요. 복지관 급식 안 드세요?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직접 해 먹는 게 편해요.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기본적인 요리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자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봉사자에게 도시락을 조금 나눠주었는데 그 맛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대단하세요.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 좀 해주실래요?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끼니 해결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월 2회 혼밥 요리교실의 강사가 되었어요. 평생 운전대 뒤에 있던 제가 이제는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첫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는 10명 정도의 남성 노인분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요리하고 시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국물 맛이 이렇게 깊어요? 비결은 멸치 다시마 육수를 미리 내는 거예요. 10분만 투자하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독거 생활의 어려움,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문제 등 비슷한 고민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운 지 6개월 복지관 송년 발표회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로 했는데 연습할수록 긴장되었습니다. 33년간 운전대 뒤에 숨어 살았지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강동철님 하모니카 연주 고향의 봄. 사회자의 호명에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첫 소절을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 고향의 봄날을 떠올리며 연주했어요.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마을 진달래가 만발한 산자락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 멋져요.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꿈에서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봄 소풍 갔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모니카 연주 이후 복지관 음악 담당 선생님이 실버 합창단 가입을 권유했어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우리 테너 파트에 딱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주 2회 연습 분기별 공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차츰 합창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각자 다른 음을 내지만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창단에는 25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대부분 65살에서 80살 사이였어요. 그 중에는 전직 교사, 공무원, 간호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활동은 생활의 규칙성을 가져다 주었어요. 연습이 있는 날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자야 했고 공연이 다가오면 집에서도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합창단원들과 함께하는 식사와 소풍은 마치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았어요. 같이 웃고 때로는 서로의 건강 걱정을 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소중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인근 요양원에서 월 1회 하모니카 공연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들보다는 내가 훨씬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 하모니카 불어주세요. 치매가 있는 김희순 할머니가 매번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연주할 때마다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요양보호사에게 들으니 그 할머니의 남편이 하모니카를 잘 불었다고 합니다. 80년대에 남편을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웠는데 제 하모니카 소리가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였어요. 강 어르신이 오시는 날은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기다리세요.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요양보호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요양원에 가는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특별히 기다립니다. 복지관 요리교실이 인기를 얻으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리 같이 밥 먹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혼자 먹는 것보다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월 2회 강식당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장소를 빌려 5에서 6명이 모여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모임이에요. 제가 메인 요리를 담당하고 다른 분들이 반찬을 준비해 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된장찌개, 김치찌개부터 시작해 이제는 갈비찜, 닭볶음탕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식사 후에는 그날의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살림 노하우도 나눕니다. 남성 독거노인인 저에게는 특히 유용한 정보가 많았어요. 옷 세탁 요령, 집안 청소 팁, 건강관리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강식당 모임에서 만난 박종석 씨는 저처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8살 남성이었어요. 그는 평생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했다가 퇴직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강 선생, 외로우면 어떻게 견디세요? 솔직히 저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소주로 버텼는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하모니카 불고 요리하고 합창하면서 견디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최고의 약인 것 같아요.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집에 있는 술병을 모두 버리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건 외로움을 더 키울 뿐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대신 취미활동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해 10월 제 77번째 생일이었어요. 평소와 같은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20년간 혼자 보낸 생일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모니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영준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시간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별다른 계획이 없었기에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선생님을 따라 복지관 식당에 들어서자 합창 단원들과 요리 모임 회원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생일 노래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생일을 기억해 준 거였어요.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선물들, 손수건, 직접 든 목도리, 하모니카 케이스. 모두 소박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복지관 신청서 쓸 때 생년월일 적으셨잖아요. 우리가 메모해 뒀어요. 송영숙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준비한 미역국은 제가 요리교실에서 가르쳐준 레시피로 만든 거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돌아간 후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주 5일 동안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합창단 연습, 화요일은 하모니카 수업, 수요일은 요리교실, 금요일은 요양원 봉사활동. 주말에는 가끔 송영숙 씨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갑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우울증 약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효과적이었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대동맥 판막 수술 후 정기 검진에서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가 폐활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퇴직 후 줄어들기만 하던 통장 잔고도 이제는 안정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요리교실 강사비로 월 20만 원, 가끔 요양원에서 하는 공연으로 소정의 사례비도 받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술값이 줄어들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딸이 캐나다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딸이 놀라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딸에게 복지관 친구들을 소개하고 하모니카 연주도 들려주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는 제가 요리교실에서 배운 특제 김치볶음밥을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요리 최고 라고 말할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캐나다 가실래요? 그동안 많이 죄송했어요. 딸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자리를 찾았어. 너희 걱정 말고 잘 지내렴. 이제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딸이 떠난 후 캐나다에서 보내온 손자, 손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족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후회만 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영상통화로 손자, 손녀에게 하모니카 연주도 들려주고 한국 전통 요리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77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작은 시간들 속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요양원에 가는 날이구나. 하모니카 좀 연습해야지. 잠들기 전 내일의 계획을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생일상에 혼자가 아닌 강동철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와 의미는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감사합니다.